시간이 없다. 정말. 그 말을 뱉은 직후 방 안의 공기가 딱 멈춘 것처럼 굳어 있었다. 남편은 내 손목에서 손을 뗐지만 나는 여전히 잡혀있는 느낌이었다. 세게 잡히지 않았는데도 뼈가 눌린 기분. 침대 옆에 선 그의 실루엣이 어둠에 섞여 있었고 그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지금 내 숨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너무 정확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 세상이 흐려진다고들 말하지만 내게 공포는 반대로 왔다. 세상이 또렷해졌다. 그의 눈동자, 그의 목소리의 높낮이, 베란다 쪽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의 결, 시계 초침이 넘어가는 소리까지. 이 집은 원래 이렇게 소리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방금 나눈 대화가 꿈이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옆으로 돌렸다. 그 등 뒤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는 내가 뭘 봤는지 다 알 필요가 없다. 내가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는 그걸 알고 있다. 내 숨이 가늘어졌다. 숨을 크게 쉬면 들킬 것 같아서가 아니라 숨이 커지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나는 그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귀 옆에 붙었다. 서재에 들어갔지.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되며 내 귓속을 긁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평소처럼 물을 따르고 평소처럼 밥솥 뚜껑을 열고 평소처럼 내게 반찬을 건넸다. 이거 먹어. 좋아하잖아. 그 말이 다정해서가 아니라 다정함까지도 도구처럼 쓰는 사람의 말 같아서 목이 막혔다.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최대한 평범한 표정을 만들었다. 씹어야 했다. 삼켜야 했다.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선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남편은 내 눈을 잠깐 바라보더니 웃었다. 피곤해 보여. 말은 걱정이었지만 눈은 확인이었다. 나는 아주 무난한 대답을 골랐다. 그냥 잠을 좀 설쳤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다. 더 묻지 않는 게 더 무서웠다. 묻지 않는 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으니까.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매듭을 정리하고 셔츠 소매를 맞추는 동작이 너무 정확했다. 군더더기 없이. 실수 없이. 그가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을 때 나는 그의 등을 바라봤다. 어젯밤 내 귀에 붙어있던 목소리의 주인이 이렇게 평범한 등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상했다. 그가 일어서며 뒤돌아봤다. 오늘은 서재에 안 들어갔으면 해.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감정이 없어서 더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문을 열기 직전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당분간 집에 손님 들이지 마. 말투는 조언이 아니라 규칙이었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자 나는 그제야 숨을 뱉었다. 숨이 이렇게 무거웠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나간 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조용해서 더 불안했다. TV를 켜도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집안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서재 문을 계속 바라봤다. 닫힌 문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그 문을 열면 내 삶이 끝날 것 같았고 열지 않으면 내 삶이 이미 끝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문 앞에 섰다가 돌아섰다. 손잡이에 손이 갈 듯 말 듯한 순간마다 어젯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선택해야 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나는 한참을 고민하며 서재 주변을 서성거렸다. 하지만 어제의 불안함 때문인지 결국 서재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남편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간, 행동, 말투. 화요일 밤 11시에 베란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거실이 아니라 베란다에서. 통화는 짧게. 끝나고 나면 같은 문장. 낚시터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늘 챙기는 것들. 휴대전화, 열쇠, 지갑, 그리고 낡은 가방. 그 낡은 가방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속이 돌멩이처럼 가라앉았다. 그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다. 내가 건드린 순간 증거가 되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치 우리가 어젯밤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사람들처럼 활짝 웃으며.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현실 감각이 흔들렸다. 나는 웃어야 했다. 웃지 않으면 그가 내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 빨리 갖게 될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고생했네. 남편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웃었다. 이제 웃네. 다행이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웃는 게 다행이라는 말은 내가 웃지 못할 상황을 그가 알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다. 저녁 식탁에는 말이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뜨는 소리, 씹는 소리만 있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 예전엔 식사 중에도 메시지를 확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채였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릴 때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누르는 것도 아닌데 준비만 하는 손가락.
나는 그 움직임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숨기는 걸 자꾸 만진다. 식사가 끝나자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틀었다. 리모컨을 돌리는 손이 능숙했다. 화면에는 사건, 사고, 검거, 수사, 잠복 같은 단어들이 흘렀다. 남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요즘 세상 참 무섭다. 어제와 같은 단어들 너무 자연스러워서 섬뜩했다. 나는 주방에 서서 컵을 씻는 척했다. 물소리에 내 떨림을 섞어 감추려고. 남편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여보, 진짜 무슨 일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너 나 피하는 것 같아. 그는 피한다는 단어를 아주 조용히 말했다. 마치 그 단어가 나를 어디로 몰고 갈지 아는 사람처럼. 나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그냥 피곤해. 그게 전부야. 남편은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피곤할 수 있지.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관심은 뉴스가 아니라 내 얼굴의 균열에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같은 침대라는 말은 물리적인 표현일 뿐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섬에 누워 있었다. 나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웠다. 남편의 숨소리가 가까웠다. 익숙한 숨소리인데 오늘은 낯설었다. 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그날은 숨소리조차 연기처럼 들렸다. 새벽 3시쯤 남편이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눈꺼풀 아래에서만 세상을 봤다. 그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다. 잠시 후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차가운 공기가 미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들렸다. 잡음 섞인 아주 작은 소리. 나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 몸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내 심장 소리를 가리려는 것처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네, 확인했습니다. 낚시터 예약하겠습니다. 통화는 짧았다. 그런데 통화가 끝난 뒤가 더 무서웠다. 그는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베란다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가 보는 방향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돌아와 침대 옆에 잠깐 섰다. 아기를 품은 사람은 헤아려는 사람을 오래 보지 않는다. 오래 보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그는 오래 서 있었다. 나는 숨을 더 얕게 쉬었다. 그러다 그가 낮게 말했다. 여보 안 자지? 정답을 아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 나는 눈을 떴다. 남편은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다정함이 없었다. 대신 차분함이 있었다. 차분함은 언제나 위험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는 다시 말했다. 서재에 들어갔지. 나는 거짓말을 골랐다. 완벽하지 않은 거짓말. 잠깐 방 청소한다고. 남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고생했네? 그러고는 내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세게 잡지 않았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나를 덮쳤다.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 그 손길이 사랑이 아니라 조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내 귀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왔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그럼 오늘부터 그 방은 청소하지 마. 말이 끝나자 그는 손을 놓고 돌아눕듯 침대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를 묶어둘 수 있다. 그걸 확신한 순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시간이 없다. 정말. 그 말이 내 안에서 다시 울렸다.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결심처럼. 다음 날부터 남편은 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것들로.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가방을 식탁 위에 두고 샤워하러 들어가거나. 예전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함정처럼 보였다. 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들여다보지 않았다. 눈길도 오래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더 힘들었다. 궁금증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참는 동안 더 커진다. 어느 날 남편은 평소와 다른 향을 풍기며 들어왔다. 낯선 비누 냄새, 낯선 차 냄새.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식했어. 그런데 그의 셔츠 소매는 깔끔했고 넥타이 매듭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옷에 묻어있는 붉은 빛이 눈에 띄었다. 회식한 사람의 옷이 아니었다. 황급히 못 본 척 나는 눈을 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내게 남은 유일한 방어 같았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내게 말했다. 오늘 너 밖에 나갔지? 심장이 내려앉았다. 사실 나는 편의점에 잠깐 다녀온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잠깐이 그에게는 내 움직임의 범위를 재는 기준일 수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응, 물 좀 사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물이 없었구나 집에. 그 웃음이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몸이 굳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결심이 아니었다. 남편을 붙잡겠다는 결심도 아니었다.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규칙을 정했다. 단 하나라도 내 손에 쥘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 내가 무너져도 붙잡을 수 있는 조각 하나. 그래서 남편이 잠든 밤 나는 아주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서재 문 앞에 섰다. 문손잡이를 잡고 멈췄다. 심장이 뛰었다. 그 뛰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릴 것 같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문을 열었다. 서재는 어둠 속에서도 낯설지 않았다. 책상, 의자. 그런데 그날은 모든 게 낯설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으니까. 나는 책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손끝에 가죽의 차가움이 닿았다. 가방, 남편이 들고 다니는 가방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내가 봐선 안 될 것들이 들어있는 가방. 그 가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손이 떨렸다. 나는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내가 이미 본 것들이 있었다. 기계장치, 수첩, 신분증. 나는 하나하나 꺼내지 않았다. 오래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가방 안쪽의 작은 칸을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서 손끝에 얇은 종이 같은 것이 닿았다. 접힌 종이. 얇고 쉽게 구겨질 것 같은. 나는 그걸 꺼냈다. 펼치지 않았다. 펼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대신 모서리만 확인한 채 주머니에 넣었다. 단 하나. 딱 하나만. 그리고 지퍼를 닫았다. 그 순간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나는 얼어붙었다. 등 뒤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재 문틈 너머로 거실의 어둠이 보였다. 어둠 속에 형체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들렸다. 아주 낮은 숨소리. 난 얼른 가방을 숨겼다. 남편의 숨소리. 그는 서 있었다. 서재 문 앞에.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똑바로 보면 들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최대한 평정한 목소리를 만들었다. 물 마시러 나왔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 목 마르면 물 마셔야지.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다가오지 않는 건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뜻일 때가 많다. 그는 몸을 돌려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손이 떨리는 걸 감췄다. 주머니 속 종이가 뜨거운 쇠조각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거실에서 물을 한 컵 마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참 뒤에야 서재불을 끄고 조심스레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 주머니 속 종이가 내 심장과 같은 박자로 존재감을 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남편은 내가 서재에 들어온 걸 봤을지도 모른다. 아니, 봤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한다는 건 다음 수가 있다는 뜻이다. 다음 수가 있다는 건 내가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아침이 되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씻고 넥타이를 매고 출근 준비를 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주 평범하게 말했다. 오늘은 일찍 올게. 그 말이 이상했다. 약속이 아니라 감시의 시간표 같아서. 그는 내게 다가와 이마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봉인처럼 느껴졌다. 너는 여기에 있어 라는 표시처럼.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주머니 속 종이를 꺼냈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종이에는 짧은 숫자와 짧은 문자들이 있었다.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것은 메모가 아니라 지시였다.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문장. 누군가가 기다리는 문장. 나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남편이 일부러 이걸 남겨둔 건 아닐까. 내가 꺼낼 걸 알고서. 내가 움직이길 바라서. 그 생각이 떠오르자 숨이 막혔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정신을 붙잡으려면 차가운 것이 필요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받으면 끝날 것 같았다. 안 받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결국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멈추고 화면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다. 딱 한 줄이었다. 오늘은 집에 계세요. 손끝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보낸 걸까? 누군가가 보낸 걸까?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걸까? 그때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남편 한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내 집 안에 들어와 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정말 일찍 들어왔다.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그 말은 다정했지만 나는 그 다정함이 무서웠다. 다정함은 사람을 방심하게 한다.
방심은 실수를 만들고 실수는 끝을 만든다. 나는 대답했다. 아무거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확인하는 척하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근데 여보, 오늘 낮에 전화 온 거 없어? 내 목이 굳었다. 그는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지 않는다. 이제 대놓고 묻는다. 나는 웃어야 했다. 웃지 않으면 끝이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스팸 전화 하나. 그냥 끊었어. 남편은 냉장고 문을 닫고 천천히 돌아서 나를 봤다. 눈빛은 차분했다. 그렇구나. 스팸이 요즘 많지. 나는 그 말이 끝났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발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우리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여보는 똑똑하니까 이상한 전화는 받지 말자. 그 순간 확신했다. 그는 나를 칭찬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똑똑하니까 받지 말자. 그 말은 안내가 아니라 통제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내가 확인하는 시계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남은 시간을 세는 것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평소보다 빨리 잠들었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 손에 있는 종이 한 장, 가방 안에 수첩, 무전기, 이문의 표시들. 낮에 온 메시지 한 줄.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점점 굳어지는 확신.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이 집은 누군가의 무대이고 우리는 배우다. 남편이 배우인지 내가 배우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요한 건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느냐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 아래쪽 내가 숨겨둔 작은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것들이 들어있었다. 신분증, 사진, 메모 그리고 얇은 카드 한 장. 나는 그 카드를 손끝으로 쓸었다. 오래 만져온 물건처럼 익숙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공개하면 안 된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평범했다. 지친 눈, 굳은 입술. 그런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오래 훈련된 것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말했다. 흔들리지 마. 감정은 숨기고 움직임은 최소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앉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편은 문틈에 서 있었다. 잠에서 깬 얼굴이었지만 눈은 깨어 있었다. 그는 내 손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아주 조용히 웃었다. 요즘 너 밤에 자주 일어나. 질문이지만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입술을 열었다. 물 마시려고. 또 그 거짓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그때 알았다. 남편은 내가 뭘 숨기는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흔들 수 있다. 그리고 나 역시 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를 흔들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모르면서 서로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단어로 내 행동을 설명하지 않겠다고. 사랑은 지금 내게 변명이었다. 내가 미루는 이유, 내가 흔들리는 이유, 내가 도망치고 싶은 이유. 그런데 도망치는 사람은 언제나 진다. 아침이 오면 나는 선택해야 한다. 내가 가진 종이 한 장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언제 드러낼지. 아직은 드러내지 않는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감정을 숨겨라. 내가 흔들리면 내가 지는 거다.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잠깐 웃을 뻔했다. 웃지 않았다. 웃으면 들킬 것 같아서. 나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보다 더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서 한 줄이 또렷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내로만 남지 않을 것이다.